올해 1월 같은 경우에 고래들, 세력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00만 개, 1000만 개 이상 가지고 있는 그들이 XRP를 약 7.1억 개를 모았다라는 문체인 지표가 나왔습니다. 개미는 던지고 있지만 기관들, 큰 손들, 세력들은 뒤에서 줍줍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만 미뤄와도 손바꿈이 이루어지고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리플사가 OCC의 은행 인가 신청을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처럼 은행의 역할로서 리플을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 리플이 무엇인지 간단한 설명과 비트코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리플 XRP에 대해서 투자를 고민하시거나 혹은 좀 내가 홀인이다, 좀 이제 초보 투자자다라고 하시면은 리플 XRP에 대한 티커명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티커 자체가 XRP잖아요. 맨 처음에 나오는 이 X자는 어느 국가에도 존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비주권 자산을 의미하거든요. 사실상 리플 XRP 같은 경우는 그 모든 금융 레이어를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유동성 장치이자 상호 운영성 플랫폼에서 활용될 수 있는 브릿지 통화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X자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나오는 RP 같은 경우는 리플 프로토콜의 약자입니다. 리플은 이제 리플사에서 따왔고, P 같은 경우는 프로토콜이다. 그래서 인터레저 재단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가치의 표준을 만든 재단이 있는데, 그 뿌리가 사실 리플사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가 인터넷 혁명, 스마트폰의 혁명, 정보의 혁명에서 살았다면 이제는 가치의 인터넷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을 텐데, 지금 이미 그 인터레처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그 비영리 재단의 표준 자체가 프로토콜의 모음으로써 모든 가치를 이동할 수 있는 지금 표준 레이어로서 활용이 되고 인정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스위프트 1.0 구조가 스위프트 2.0으로 진화를 하면서 이 인터레처 프로토콜의 개념 자체가 탑재되는 과정으로 이미 승인을 어느 정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스위프트의 로드맵을 미뤄봤을 때는 2030년 정도의 CBDC의 시대, 스테이블 코인의 시대, 그리고 암호화폐가 결제로 활용이 되면서 여러 가지 화폐의 분권화가 이루어질 텐데, 그 과정에서 인터레저 프로토콜 안에서 레이어로 움직여지고, 그 뒷단에서는 XRP와 스텔라 루멘과 같은 이런 비주권 자산들이 모든 통화상을 지원하면서 중립적인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브릿지 통화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은행과 기관 자금을 노리는 XRP, 카르다노 미드나잇 동맹으로 디파이 판 뒤집기를 시작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지금 뭐 최근에 XRP 리플사 관련해서 꾸준하게 M&A 전략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 주셨던 카르다노 재단과의 뭔가 파트너십도 뒷단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또 리플의 CTO를 필두로 한 기술진들은 딜리튬 서명 기반으로 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양자 컴퓨터 이슈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위원회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미뤄봤을 때 리플사 자체가 이 XRP 레저를 금융 레이어를 올리기 위해서 구조적인 어떤 변화와 업그레이드를 계속적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의 예시를 몇 가지 좀 들어보자면,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질이라고 하는 핀테크 회사와 직접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2030년 금융의 포용성 시대에 맞춰서 리플 페이먼트와 리플 커스터디의 이 솔루션을 통합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고, 또 최근에는 DXC라고 하는 호건 플랫폼 안에 지금 현재 5조 달러 정도의 예금을 처리하는 곳인데요. 그 뒷단에서 리플 페이먼트를 넣으면서 RLUSD의 활용성을 지금 계속 확장시키고 있는 그런 움직임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총망라했을 때 리플사는 지속적으로 지금 뭔가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있고, 또 올해 1월에는 영국의 FCA 금융행위감독청으로부터 완전한 풀 라이선스를 승인받으면서 이제는 합법적인 규제 안에서 리플 페이먼트, 이 XRP를 활용한 결제 메커니즘을 실질적으로 쓸 수 있게 토대를 마련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바라보면서 리플사의 행보를 주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26년 CBDC 도입 후 리플이 이더리움을 초월하고 비트코인 시총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네, 일단은 우리가 XRP를 투자한다라는 것 자체는 이 CBDC의 시대를 먼저 준비하겠다, 먼저 내가 포지셔닝을 구축하고 이런 구조적 변화가 오는 부분에 있어서 금융 백엔드 시스템에 대한 어떤 자리, 지분을 가져가겠다라고 봐주셔도 되는데, 사실 2026년도 안에 리플 XRP가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의 시총을 넘는다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현재 BIS나 월드뱅크, IMF의 그런 공식적인
전문적인 논문과 보고서, 워킹 페이퍼를 미뤄봤을 때 CBDC 지금 지속적으로 파일럿 단계는 있지만 2018년, 2030년, 더 나아가서 2032년까지 그들이 여러 가지 개념 증명을 하고 국경 간 결제에 대해서 이런 리플과 스텔라 루멘을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일럿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걸 반드시 인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XRP를 투자하실 때는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는 내가 천천히 꾸준히 모아간다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을 보수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최근에 시장 상황이 매우 안 좋잖아요. 뭐 지금 뭐 미국의 나스닥이다, S&P 500이다, 심지어 뭐 러셀 2000까지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의 코스피, 코스닥 마저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암호화폐만 지금 약간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미뤄봤을 때 사실 암호화폐만의 이런 호재 자체가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좀 힘을 빼고서 그냥 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과 같은 메이저 코인들, 왜냐하면 앞으로 토큰화 시대가 열릴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확신한다면 내가 구조가 만들어지고 법과 제도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조금씩 포지셔닝을 늘려간다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을 여유롭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XRP 고래 이동 현황과 암호화폐 구매 시 에스크로 거래소 구분 못하면 괜히 털리고 나온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네. 일단은 뭐 팩트적인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우리가 이제 센티멘트라든지 글래스노드와 같은 여러 가지 온체인 환경을 진짜 볼 수 있는 그런 분석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올해 1 월이 끝났잖아요. 올해 1월 같은 경우에 고래들, 그 XRP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세력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 0 0만 개, 1,000만 개 이상 가지고 있는 그들이 XRP를 약 7.1억 개를 모았다라는 그런 온체인 지표가 나왔습니다. 즉 다시 말해 기사의 헤드라인처럼 개미는 던지고 있지만 기관들, 큰손들, 세력들은 뒤에서 줍줍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만 미뤄와도 손바꿈이 이루어지고 있고, 말씀 주신 이 에스크로 물량 자체는 사실 리플사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하나의 유동성 창구이기 때문에 제3자의 기관이다라고 사실 봐주셔도 무방합니다. 활용되지 않은 XRP는 다시 회수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리플사의 투명성을 견인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적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 이 에스크로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덤핑 과정이라고만 볼 게 아니라 타임락, 해시락, 컨비네이션 락과 같은 리플 원장의 하나의 유동성 창구 역할, 그리고 안정성을 보충해주는 엔진의 역할로서 바라보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리플사가 OCC의 은행 인가 신청을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처럼 은행의 역할로서 진화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빠르면 2016년 안에 리플사가 신청한 연준의 마스터 계좌가 승인될 확률까지도 저는 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XRP를 투자할 때 뭐 에스크로에서 물량이 덤핑이 된다거나 뭐 거래소 물량에서 계속적으로 뭔가 XRP가 없어지는 것들을 단순하게 우리가 가격적인 측면에서만 볼 게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금융 레이어로서의 연결 과정과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이런 좀 다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거래소 XRP, 고갈, ETF 자금 폭발 후 물량이 잠기고 진짜 랠리를 준비하는 상황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XRP 같은 경우는 고래들이 뒤에서 OTC로서 계속 매집을 하고 있죠. OTC라고 하는 건 오버 더 카운터라고 해서 장외 거래를 통해 가격에 연관을 되지 않게끔 그들이 뒤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현재 작년 연말부터 XRP 현물 ETF가 출시가 됐거든요. 뭐 카나리 캐피탈을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자산 운용사에서 XRP 현물 ETF를 실질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8억 개에 다다르는 XRP가 잠겨 있다, 락업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굉장히 많은 XRP의 물량들이 순유입이 이루어지면서 꾸준히 기관의 유입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또한 매우 고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블랙록이라든지 피델리티와 같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수준의 그들이 XRP 현물 ETF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추후에 호재로 반영될 수 있는 하나의 기사거리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물자산 토크나 스테이블 코인 폭발 후 결국 돈은 이더리움 위로 몰려온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네, 지금 현재 RWA 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져가고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더리움과 솔라나 같은 경우가 스마트 컨트랙의 플랫폼으로서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뭐 리플 원장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미 국채가 올라온다거나 또 홍콩과는 부동산 토큰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푸본은행과도 파트너십을 맺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뭐 토크나이제이션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더리움이 가장 큰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토크나 금융시대가
시세가 올 때 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시스템을 나눠서 생각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스테이블 코인도 이더리움 레이어 2라든지 솔라나 계열로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은 정말 그 각국의 법정화폐와 연동된 겉으로 보이는 스테이블 코인에 불과하고요. 정말로 이 국가적인 CBDC라든지 암호화폐 결제, 스테이블 코인 결제 이런 것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브릿지 레이어가 필요하고, 외환 결제 시장에서도 노스트로와 보스트로의 비용 효율적인 부분을 완전히 타파할 수 있는 하나의 브릿지 커런시가 또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미루어 보았을 때는 그 백엔드에서 리플과 스텔라 네트워크가 꾸준하게 하나의 유동성 창구 역할을 하고, 모든 통화상을 연결해주는 중립적인 비주권 자산으로서 또 다른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스마트 컨트롤 쪽에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가 채택되는 것도 매우 고무적으로 볼 수가 있지만, 그 뒷단에서 정산과 청산, 결제가 이루어지는 부분에서는 리플과 스텔라루멘과 같은 ISO 20022를 준수하는 금융권 디지털 자산과 모든 통화상을 아우를 수 있는, 그리고 또한 드랍 단위라고 하는 그런 하위 단위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원자적 결제가 가능한 그런 마이크로 페이먼트 단위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병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구분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이 스테이킹 ETF로 잠기며 장기 강세 에너지가 차곡차곡 쌓이는 추세라는 것이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뭐 업비트나 비썸과 같은 그런 중앙화 거래소에서도 우리가 손쉽게 스테이킹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블랙록에서 운용하는 이더리움 현물 ETF는 스테이킹이 도입되지 않았거든요. 일단 지금 작년 연말 수준에 SEC에 신청은 해놨지만 완전한 승인까지는 아직인 상태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스테이킹까지 완전히 들어오게 되고 현물 ETF의 활로가 뚫리게 되면 많은 기관들이 이자 경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이자 경쟁을 함으로써 또 많은 기관들이 이제 수요처로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스테이킹을 완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장기적인 강세 하나의 시그널로 포착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